눈 덮인 부츠 아래에서 땅이 삐걱거렸다. 멀리서 군용 열차가 예고도 없이 허허벌판 한가운데 멈췄다. 바람만이 간간히 침묵을 깨뜨릴 뿐 그 침묵은 총소리보다도 더 오싹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이었다. 눈 덮인 언덕과 진흙투성이 마을, 텅 빈 들판 사이로 이름 없는 남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 전선으로 보내졌다. 명령은 모스크바나 베를린에서 내려왔지만 그것들은 바로 이곳 강과 평야 사이에 개척된 길 위에서 실행되었다. 후방도 없었고 피신처도 없었다. 집 한 채 한 채가 참호가 될 수 있었고 언덕 하나하나가 표적이 되었다. 민간인들은 병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움과 체념 속에서 지켜보았다. 일부는 그들과 함께 끌려갔고 다른 이들은 도망치기 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묻었다. 겨울은 자비가 없었고 전투도 마찬가지였다.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들판으로 변해갔다. 이 땅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꾼 그 전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던 것일까? 국경에서의 충돌, 부구강에서의 첫 시간들.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남부 집단군 소속 사단들이 부구강을 따라 독일 소련 국경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포격, 공습, 돌격 부대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 중 하나였다. 소련 주둔군은 경계 태세에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지역 지휘관들은 상부의 명령 없이는 행동할 권한이 없었다. 처음 6시간 동안 독일군의 진역은 10km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기갑부대가 지난 10년간 구축된 방어선을 돌파했다. 다리들은 폭파되기 전에 점령되었다. 일부 소련군은 2차 교차로를 폭파하려 했지만 저격수와 공습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독일 사단은 판처 3형 및 4형 전차, 루프트와페의 지속적인 항공 지원, 그리고 전투 경험이 있는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소련 병사들은 신병이었다. 많은 이들이 실탄 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다. 무기는 기동성과 사거리 면에서 열세였다. 통신선은 파괴 공작이나 폭격으로 끊겼다. 여러 전선에서 병사들은 상부와의 연락 없이 행동해야 했다. 소칼 교차로에서는 소련군의 한 대대가 거의 12시간 동안 저항했다. 그들은 오래된 콘크리트 요새 주위에 구축된 방어 진지에 참호를 팠다. 지형은 직사 화력을 부분적으로 막아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증원을 받지 못했다. 독일군 포병은 지속적인 포격을 집중했다. 해질 무렵에는 겨우 10명 정도의 방어자가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더 남쪽 포드볼로치스크 구역에서는 방어선이 2시간 만에 돌파되었다. 지역 부대의 지휘관은 폭발에 의해 전사했다. 저항은 무너졌고 남은 병사들은 동쪽으로 흩어졌다. 일부는 30km 떨어진 제2방어선에서 재집결을 시도했지만 독일 기계화 부대에게 가로막혔다. 소련 항공대는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첫 공습에서 공격을 받았다. 수많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가용한 조종사들은 명확한 좌표도 목표 지시도 받지 못했다. 항공 지원은 무력화되었다. 방역 시도는 거의 없었다. 단 한 곳의 전선에서만 대전차 포부대가 적 장갑 차량 2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곧 장거리 포병에게 포착되어 몇 분 만에 제거되었다. 소련의 대응은 비조직적이었다. 각 지휘관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었고 지원도 예측할 수 없었다. 사상자는 급속히 늘어났다. 부상자는 후송될 수 없었다. 구급차는 쉬운 표적이었다. 많은 이들이 동료들의 임시 붕대로 치료받았다. 치료 부족으로 사망한 이들도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의료부대는 이미 과포화 상태였다. 전선에서는 시신들이 묻히거나 수습되기를 기다리며 쌓여갔다. 독일군의 목표는 5일 안에 르비우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배치된 병력은 그 전에 파괴되거나 분산되어야 했다. 그 첫 24시간 동안 전선은 여러 지점에서 붕괴되었다. 후퇴 보고와 상반된 명령이 뒤섞였다. 소련군은 통제 없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6월 23일 새벽 독일군 부대는 여러 구역에서 부그강을 넘었다. 해당 지역의 소련 방어선은 더 이상 연속된 방어선이 아니었다. 적은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국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넘어서 버린 선에 불과했다. 우만 포위전, 우크라이나 심장에서의 포위와 섬멸. 1941년 8월 5일 부그 메리디오날 강과 드니에프르 강 사이의 광활한 평야에서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우만 지역에서 적군 100만 명 이상의 붉은 군대 병력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제6군과 제1기갑군 그룹의 부대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수렴해 중앙 및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 신병들로 구성된 제6 및 제12 소련 군대를 포위했다.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 며칠간은 방어군의 무질서한 후퇴로 점철되었다. 참모총장의 효과적인 지원 없는 진지 유지 명령은 내부 붕괴를 유발했다. 즉흥적으로 형성된 방어선은 적 전차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재편성을 시도하던 부대들은 전면적인 공중 우위를 가진 루프트바페의 폭격에 노출되었다. 도로는 손상된 차량, 버려진 말, 쓸 수 없는 장비, 후퇴 도중 피격된 전사자의 시신으로 가득 찼다. 포위망이 완성된 이후 공격군은 내부 저항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연락이 끊기고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상부와 연결이 없는 채로 고립된 상태로 작전을 수행했다. 각 부대는 전반적인 상황을 모른 채 자신이 배치된 구역을 방어하려 했다. 보병 부대는 제대로 장비되지 못했다. 다수의 병사들은 몇 주 전 배치된 신병으로 훈련도 부족하고 전투 경험도 없었다. 일부는 제한된 탄약만으로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했다. 자동화기는 상대의 화력에 맞서기엔 부족했다. 적군은 지속적인 포격과 기동전의 조합을 사용했다. 대공 방어 없이 노출된 진지는 판처 전차의 돌파에 취약했다. 인근 숲에서는 매복이 화염 방사기와 소위탄으로 제압되었다. 열린 들판은 죽음의 함정이 되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일제 사격은 어떤 조직적인 후퇴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름의 더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물 부족으로 오염된 웅덩이에서 물을 마셔야 했다. 부상은 빠르게 감염되었고 야전 병원은 없었다. 몇 안 되는 의료진은 원시적인 도구와 물자 없이 수십 명을 치료했다. 들것은 담요, 문짝, 나뭇가지로 즉석 제작되었고 부상자들은 손이나 수레로 운반되었다. 8월 8일 동쪽을 향한 대규모 탈출 시도가 있었다. 여러 연대가 드니에프르 강으로 통하는 탈출로를 열려 했으나 늪지대와 독일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역은 실패했다. 붉은 군대 부대는 박격포와 언덕에 배치된 기관총의 사격 아래 흩어졌다. 혼란 속에 많은 병사들이 고립되거나 수로에 갇혔다. 적군 최고사령부 보고에 따르면 이날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이 요구되었다. 일부 소련 장교는 계속 전투를 명령했고 다른 이들은 붕괴된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소규모로 탈출하도록 허가했다. 부대의 결속은 사라졌다. 탈진하고 굶주린 병사들은 진지를 버리고 폐허나 들판에서 음식을 찾아 나섰다. 피신처는 없었다. 인근 마을은 비어있거나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다. 판처 그룹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임무는 저항의 싹을 제거하고 동쪽으로 진역하는 것이었고 점령지를 공고히 하지 않았다. 기계화 부대는 지역을 휩쓸고 후속으로 보병이 남았다. 포로는 무장한 감시해 후방으로 이동되었다. 이 포위망 속에는 소련군에 동원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는 끝까지 싸웠고 다른 이들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항복했다. 통일된 지휘 체계는 없었다. 각 부대는 지역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일부 지휘관은 계속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고 다른 이들은 병력과의 연락이 끊긴 채 사라졌다. 작전의 피해는 막대했다. 이후 추정에 따르면 전사자, 포로, 실종자를 포함해 10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즉각적인 전략적 결과는 붉은 군대의 후퇴 가속이었다. 키로보흐라드와 크리비리흐 같은 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고 추축국 군대는 수주 동안 방어 없이 드니에프르 강에 도달했다. 현장은 수개월 동안 흔적을 유지했다. 급히 파낸 참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작지는 파괴된 전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차량잔의 무기, 옷, 개인 물품들이 태양 아래 녹슬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이 오래 지나서야 묻혔다. 비는 살점, 탄약, 뼈 조각을 주요 도로로 떠밀었다. 인간적 영향은 덜 드러났지만 더욱 지속적이었다. 신병들의 가족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부분은 실종자로 등록되었고 소련 당국은 패배의 규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서들은 기밀로 분류되었고 피해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이름 대신 침묵과 부재가 자리를 차지했다. 독일군 지휘부에게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술적 승리였다. 포위된 자들에게는 방어할 여지도 없는 점진적인 말살이었다. 우만 작전은 균형 잡힌 전투가 아니었다. 이는 분열되고 열세이며 전반적으로 압도된 적에 대한 일방적 행위였다. 우크라이나 땅은 그 결과를 흡수했다. 하르키우 방역, 실패한 공세와 소련의 작전적 재앙. 1942년 5월 12일 붉은 군대는 독일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공세를 개시했다. 목표는 당시 남부 집단군의 통제해에 있던 하르키우시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동부 전선을 돌파할 기회로 간주된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당시까지 가장 참담한 패배 중 하나로 끝났다. 계획은 북쪽과 남쪽 양측면에서의 이중 공세로 도시를 포위하고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공격 병력은 70만 명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1000대 이상의 전차, 중포, 제한적인 항공 지원을 받았다. 참가 부대들은 남서 전선에 소속되었고 티모셴코 장군이 모스크바와 협조하며 지휘했다. 작전 초기 며칠간은 징역이 효과적이었다. 일부 적 방어선은 초기 압박에 무너졌고 소련군은 도네츠 강을 건너 남쪽 여러 지역을 점령했으며 방어군을 2차 진지로 밀어냈다. 적 참호는 기습 공격으로 탈환되었고 기갑여단이 틈을 확대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소련군 배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적군 배치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했고 부문 간 조율도 약했다. 기동부대는 추진을 유지할 연료가 부족했으며 진창과 불규칙한 도로 등 지형 조건은 진역을 방해했다. 통신선은 파괴 공작과 방해에 취약했다. 독일 지휘부는 공격 진행을 인지했지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퇴각하지 않고 역포위 작전을 조직했다. 소련 부대가 도심으로 접근하는 사이 제1판처군은 남쪽 측면에서 기동하여 초기 배치 구역을 향해 돌진했다. 이는 우만에서 사용했던 포위 전술을 확대한 것이었다. 5월 17일 군수 붕괴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다. 보급 행렬은 차단되거나 파괴되었고 무정인은 교신을 상실했으며 명령은 불완전하거나 지연되었다. 현장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포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틀 뒤 도네츠 강 동쪽에서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20만 명 이상의 소련군 병력이 양측에서 포위되었고 탈출 경로는 차단되었다. 독일군 포병은 포위된 진지를 끊임없이 폭격했고 추축국 항공은 보급창, 도로 교차로, 집결지를 공격했다. 포위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조직되지 못했다. 전차를 보유한 여단들은 소규모로 징역을 시도했으나 정찰 부족으로 매복에 노출되었다. 기술적, 수적 열세에 놓인 소련 항공대는 이동 중인 부대를 보호하지 못했다. 포위된 내부에서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탄약 부족으로 무기 사용이 제한되었고 포병은 탄약이 바닥나 무력화되었으며 새로운 참호는 즉석 도구로 파야 했다. 의료 상황도 열악했고 더위와 탈수, 처리되지 않은 시신이 신체적 붕괴를 가속화했다. 5월 20일 스탈린은 제한적인 철수를 승인했으나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탈출 가능한 부대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일부는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다. 철수 계획을 수립한 장교들은 실행 전에 적 사격에 사망했고 나머지는 노출된 평야에서 지휘 없이 고립되었다. 이후 사흘간 포위는 사실상 섬멸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추축국 부대는 구역별로 진격하며 고립된 부대를 분단시키고 병사를 포로로 잡거나 저항 거점을 제거했다. 포로들은 대량으로 집결되었고 다수는 즉결 처형되었으며 일부는 무장 감시해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르키우는 탈환되지 못했다. 작전은 소련 남서 전선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켰고 사상자는 사망자, 부상자, 포로를 포함해
20만 명을 초과했다. 손실된 군사 장비는 수백 대의 전차, 포병 장비, 트럭, 통신 시스템, 항공기 등을 포함했다. 지역은 초토화되었고 통과 경로로 사용된 마을은 파괴되었으며 도로는 불탄 차량 잔해, 빈 연료통, 미폭탄, 부패하는 시신으로 뒤덮였다.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적군의 압박에 의해 집단 매장지를 파야 했다. 크렘린은 이 참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다. 공식 발표는 작전상의 복잡성이라는 표현만 사용했다. 병사 가족들은 아무런 세부 정보도 받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헌화도 사진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왔다. 하르키우 탈환 시도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전년도 손실에서 회복되지 못한 붉은 군대를 전략적으로 약화시킨 중대한 실수였다. 적에게 주도권을 유지하게 했고 향후 공세를 지연시켰다. 그 대가는 다시금 전선에 파견된 병사들이 지불해야 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 결정권도 없던 우크라이나인이었다. 드니에프르를 삼켜버린 폭발, 드니프로가 희생된 날. 1941년 8월 18일 독일군의 동진 공세가 한창이던 시기 붉은 군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를 단행했다. 바로 드니프로 수력발전소 댐의 전면 파괴였다. 자포리자시에 위치한 이 구조물은 동일한 이름의 강 위에 지어진 소비에트 연방 최대 규모의 공학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적의 징역을 저지하기 위한 참모총장의 결정은 하류에 모여있던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대가로 하였다. 1930년대에 건설된 이 댐은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전력 공급을 통해 공장, 철도, 도시를 지탱했으며 전략적 자연 장벽의 역할도 수행했다. 독일군이 북의 메리디오날 강을 넘어 드니에프르 강에 접근하자 소련 당국은 댐을 무력화하기로 결정했다. 폭파 지시는 NKVD 소속 부대가 맡았으며 군사 공병은 몇 주 전부터 구조물의 주요 지점에 폭약을 설치해 두었다. 최종 명령은 무전으로 전달되었고 이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작전명은 적의 도하 방지를 위한 사전 파괴로 분류되었다. 폭파는 새벽 2시에 실행되었다. 폭발음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만큼 강력했고 댐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수년간 가두었던 물이 거대한 힘으로 방출되었고 30m 이상의 파도가 드니에프르 강을 따라 하류를 덮쳤다. 파도는 선박, 선착장, 다리, 주택, 창고, 검문소, 대피소 등 모든 것을 휩쓸었다. 강 남쪽 두 개는 수천 명의 소련 병사들이 방어 또는 후퇴 중이었다. 대부분은 폭파 소식을 듣지 못했다. 대피도, 경고도 없었다. 자포리자와 니코폴을 감시하던 초소는 몇 분 만에 사라졌고 참호는 진흙과 잔해에 묻혔으며 이동 중이던 부대는 차량과 함께 쓸려 내려갔다. 강가 마을의 민간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다수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일부는 굉음에 놀랐겠으며 어떤 이들은 반응할 틈도 없이 희생되었다. 마을의 거리는 몇 분 만에 수몰되었고 흙벽과 나무로 지어진 가옥은 물살에 녹아내렸다. 나무는 뿌리째 뽑혔고 시신은 군복, 무기, 가축과 뒤섞여 떠다녔다. 붉은 군대의 내부 문서에는 정확한 사망자 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전사자와 민간인을 포함한 희생자는 2만에서 10만 사이로 추정된다. NKVD의 기록은 봉인되었고 부수적 피해는 전쟁의 희생으로 간주되었다. 언론 보도는 금지되었고 공중 촬영 사진에는 150km가 넘는 파괴지대가 나타났다. 드니프로를 향해 급속히 진군하던 독일군은 행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교가 파도에 의해 파괴되었고 접근 경로는 진흙과 금속 잔해로 뒤덮였다. 독일군의 진격은 최소 일주일 지연되었지만 이는 공세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독일 병력은 보트와 임시 부교를 사용해 진군을 이어갔다. 전술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인간적 충격은 전면적이었다. 후방 소련 부대는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한 채 재편되었고 일부 생존자는 며칠 후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흙의 연안까지 떠밀려갔다. 다수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소련 당국은 침묵을 강요했다. 추도식도 명단 발표도 애도도 없었다. 댐은 성공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만 평가되었고 사망자 수에 대한 언급은 금지되었다.
책임자 공병은 비공개로 훈장을 받았고 유족은 임무 수행 중 사망이라는 일반 통지서만 전달받았다. 자포리자 도시는 기능을 상실했고 전력망은 붕괴되었으며 공장은 멈췄고 철도는 마비되었다. 병원은 골절, 열상, 화상 등 부상자들로 넘쳐났으며 지역 행정은 키이우에서 파견된 당 대리인으로 교체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질서 회복이었지 해명이 아니었다. 현장에는 파괴의 흔적이 생생했다. 나무는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고 금속 구조물은 수압에 휘어졌으며 군수 창고는 비워졌고 병사들의 옷은 나뭇가지와 전봇대를 뒤덮었다. 악취는 견디기 힘들었고 수습팀은 헝겊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다. 관은 없었고 시신을 묻기 위해 공동 묘지가 파였다. 수주 뒤 전선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 작전은 전황 보고서에서 부차적 언급에 그쳤고 마을에서는 입으로만 전해졌다. 사람들은 예고 없는 파도라고 불렀고 누가 명령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생존 주민은 어떤 공식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전략적 차원에서 드니에프르 폭파는 인명과 기반 시설을 희생해서라도 적을 막으려는 소련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마지막 사례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땅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 수세기 동안 상업의 중심이자 지역 상징이던 강은 이제 거대한 저지 무기로 변모했다. 대매잔해는 몇 달이 지나서야 철거되었고 복구는 수년 후 시작되었으나 표지판도 기념비도 공개 기록도 없었다. 즉각적인 피해는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다. 붉은 군대 병사들은 후퇴가 곧 생존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총력전의 시대에 전장이 아닌 곳은 없었다. 코르순 전투, 소련 포위망 속 불길을 뚫은 탈출. 1944년 1월 24일 붉은 군대는 키이우 남서쪽 코르순 슈첸키우스키 지역에 배치된 독일군을 상대로 포위 공세를 개시했다. 이 작전은 제1 및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의해 지휘되었으며 드니에프르 방어선 붕괴 이후에도 저항하던 남부 집단군 병력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전 지역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녔다. 독일군은 드니에프르와 로스강 사이에 돌출된 진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련군은 수년 전 독일군이 우만에서 사용했던 전술을 본떠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망을 완성하려 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포위망은 닫혔고 제11 및 제42 군단 소속 약 6만 명의 독일 병력이 전차, 차량, 보급품과 함께 갇혔다. 지형은 극한 조건을 보였다.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고 눈이 길을 덮었다. 얼어붙은 진창은 기동을 방해했고 눈보라는 시야를 차단했다. 소련군 포병은 주변 고지대에 잘 배치되어 독일군 포위망의 요충지를 포격하기 시작했다. 붉은군 항공대는 보급 차단을 위한 상시 출격으로 공중 보급을 저지했다. 포위된 독일군은 급히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얼어붙은 참호를 파고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며 구역별로 진지를 재편했다. 비렐름 슈텐머만 장군이 포위 부대의 총지휘를 맡았고 내부 통제 유지와 탈출 시도의 준비가 그의 우선 과제였다. 1월 28일 소련의 포위망이 공고화되었다. 독일군은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했고 루프트바페의 공중수송은 턱없이 부족했다. 많은 낙하산 보급품은 포위 외부에 떨어졌고 소련 정찰대에 의해 회수되었다. 연료는 배급제로 전환되었으며 전차는 고정 화포로 전환되었다. 2월 5일부터 포위 내 돌파 시도가 시작되었다. 정찰조는 소련 진지를 뚫을 경로를 찾았지만 병력 밀집도는 높았고 도로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포병은 즉각 반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정되었다. 동시에 포위 외부에서 남부 집단군은 구조 작전을 계획했다. 반다 작전은 서쪽에서의 진격을 통해 소련 전선을 뚫고 포위된 병력을 탈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독일군은 리시앙카 마을 구역을 전차와 포병으로 공격했지만 해빙된 진창이 진역을 늦췄고 소련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포인의 상황은 절박했다. 식량은 고갈되었고 말은 도살되었으며 장작은 부족했다. 부상자는 후송될 수 없었고 임시병원은 전력 없이 운영되었으며 마취제 없는 절단이 이루어졌다. 더러운 눈을 녹여 식수를 확보했고 군인들은 얼어붙은 담요 아래 시신 사이에서 잠을 청했다. 2월 16일 슈텐머만 장군은 최종 돌파 명령을 내렸다.
중앙 돌파되는 밤중에 흔일로이 티키치 강을 건널 예정이었다. 차량은 사용하지 않으며 병사 개인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허용되었다. 전차와 포는 포획을 막기 위해 파괴되었다. 명령은 분명했다. 포위를 뚫거나 죽어라. 행군은 눈보라 속에서 시작되었고 수천 명이 침묵 속에 진창을 걸었다. 손전등은 가리고 소총은 감쌌다. 새벽에 강에 도착했지만 도강은 무질서했다. 임시 다리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었고 많은 이들이 수영을 시도했지만 얼어붙은 강물은 수백 명을 마비시켰다. 뗏목은 가라앉았다. 소련 항공은 이 움직임을 탐지하고 도강 지점을 폭격했다. 언덕 위 포병도 발사했고 독일군 열은 흩어졌다. 부상자의 비명이 폭음과 섞였다. 일부는 후퇴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내륙으로 전진했다. 조직은 사라졌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다. 혼란 속에서 슈텐머만 장군은 총격에 맞아 즉사했고 그의 시신은 측근들이 적의 포화 속에 묻었다. 생존한 부대는 분열된 채로 두 번째 소련 저항선을 넘어 아군 진지로 탈출했다. 3만 명 정도만이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사, 실종 또는 포로가 되었다. 전장은 버려진 장비로 가득했다. 부서진 무기, 열려있는 배낭, 흩어진 문서, 불탄 담요, 시신이 며칠간 눈에 드러난 채로 남았다. 일부는 들개에게 뜯겼다. 인근 마을은 수주 후에야 재점령되었고 악취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졌다. 소련군은 잔해를 정리하고 진지를 식별했으며 시신을 매장하고 포로를 분류했다. 소련 언론은 승리를 축하했고 포위망 지도를 게재했지만 사진은 없었다. 전투의 인간적 차원은 생략되었다. 독일군 생존자는 포로 수용소로 분산되었고 다수는 혹한을 견디지 못했다. 코르수는 독일 지휘부에 대한 경고였다. 공중 우세, 기계화 기동력, 병력 우세를 갖춘 소련에 맞서 노출된 진지는 지속 불가능했다. 지역은 파괴되었고 보급로는 변경되었으며 탈출 경로였던 마을은 수년간 복구되지 않았다. 얼어붙은 강은 신원 미상의 시신을 몇 주 동안 보존했다. 붉은 군대에게 이 승리는 우크라이나 중부 완전 장악을 의미했고 서쪽으로의 길이 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만이 재탈환되었다. 농지는 불모지가 되었고 전투 중 파괴된 농장은 즉시 복구되지 않았다. 전선은 이동했지만 포위의 흔적은 부러진 나무, 파인 언덕, 얼어붙은 발자국마다 남아있었다. 테르노필에서의 독일군 전멸. 1944년 3월 말 붉은 군대는 우크라이나 서부로의 공세를 개시하여 독일군을 테르노필 행정 중심지에서 몰아내고자 했다. 레보비우와 키이우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의 물류 및 통신 거점이었다. 방어는 네인도르프 장군 휘하에 약 4천 명의 독일 병사에게 맡겨졌다. 소련군의 공격은 3월 24일에 시작되었다. 제1우크라이나 전선 소속 보병사단, 중포, 기갑여단, 공병연대가 공격을 수행했다. 도시는 신속히 포위되었고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주둔군은 고립되었다. 보급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붉은군 항공이 공중을 장악했다. 철수는 불가능했다. 소련 포병은 동쪽 언덕에서 끊임없이 포격을 가했고 122 및 152mm 포탄이 독일군 진지를 강타했다. 벽돌로 된 주택은 무너졌고 거리에는 잔해가 쌓였으며 무선 통신은 여러 구역에서 끊겼다. 사전에 구축된 지하 대피소는 파손된 배관으로 인해 침수되기 시작했다. 독일 지휘관은 도시를 저항구역으로 나누도록 명령했다. 각 구역은 자율적으로 작전해야 했다. 건물은 모래주머니와 철판으로 보강되었고 창문은 사격 위치로 전환되었다. 병사들은 지하실 사이에 터널을 팠으며 파괴된 차량은 바리케이드로 사용되었다. 야전 병원은 오래된 교회에 설치되었다. 민간인은 수주전 대피했기에 테르노필은 무주공산의 요새가 되었다. 남은 것은 독일 병사들과 사방에서 징역하는 소련 병사뿐이었다. 소련군의 돌격대는 화염방사기, 폭약, 경박격포를 사용했고 점령된 건물마다 사격 거점으로 전환되었다. 단 한 미터의 징역도 피를 대가로 치렀다. 첫 닷새 동안 독일군은 몇 차례의 정면 공격을 저지했다. 잘 배치된 진지, 전술적 규율, 도시 전투 경험이 징역을 억제했다. 그러나 소모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탄약은 줄었고 사상자는 늘었으며 사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3월 30일 붉은 군대는 포위를 강화했다. 정밀 폭격으로 탄약고가 파괴되었고 서쪽에서 접근하던 보급 차량은 도달 전 전멸했다. 포위는 완전했다. 밤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부상자는 후송되지 못했으며 대피소의 계단에는 시신이 쌓였다. 4월 1일 소련군은 다방면에서 조율된 총공격을 개시했다. 6시간의 포격 후 북쪽과 동쪽 구역에서 병력이 진입했고 전투는 가옥 단위로 벌어졌다. 파손된 창문을 통해 수류탄이 투척되었고 병사들은 무너진 외벽을 타고 내려왔다. 거리에는 잔해와 피, 군복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독일군은 고정 진지에서 기관총과 소총으로 응사했으나 방어 병력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탄약은 고갈되었고 수류탄은 지연 투척되었으며 일부는 노획한 무기를 사용했고 일부는 총검이나 급족칼로 백병전을 벌였다. 네인도르프 장군은 주요 교차로에서 방어 지휘 중 파편에 맞아 전사했고 그의 시신은 동료들이 포화 속에 참호로 옮겼다. 지휘체계는 붕괴되었고 자녀 부대는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방어체계는 고립된 저항 거점으로 분산되었다. 이후 며칠간 소련군은 산업구역으로 징역했다. 공장들은 하나씩 점령되었고 독일군은 도심으로 후퇴했다. 마지막 저항 지점은 시청, 철도역, 군수 창고였으며 이들은 포위, 돌격, 방화, 철거로 소탕되었다. 4월 5일 저항은 종료되었다. 공식 항복은 없었다. 대부분은 전사했고 일부는 포로가 되기 전 자살했으며 다른 일부는 지하로 도망치다 사살되었다. 포로는 50명이 차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사 처리되었다. 조직된 형태로 생존한 부대는 없었다. 소련군은 도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민간인은 없었고 오직 폐허만이 남았다. 연기는 하늘을 덮었고 나무는 불탔으며 도로는 통행 불가였다. 시신은 무장 감시하에 포로들이 수습했고 공동묘지는 외곽에 조성되었다. 신원 확인은 없었다. 역사적 건물은 파괴되었고 전력망은 끊겼으며 철도는 단절되었다. 테르노필은 수주간 기능을 상실한 도시가 되었다. 소련군은 부대를 재편성하고 지역을 정리한 뒤 서쪽으로 이동했다. 승전 보고서는 적 저항 완전 제거를 강조했으나 희생은 언급되지 않았다. 소련군 사상자는 많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테르노필의 독일 주둔군 전멸은 우크라이나 중서부에서 독일 통제의 종말을 의미했고 레보비우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작전은 소련의 도시 요새에 대한 포위 및 소모 전술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독일 고위 지휘부가 고립된 거점을 유지할 여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테르노필 전투는 협상도 휴전도 철수도 없이 오직 죽음뿐인 싸움이었다. 병사들은 지원 없이 후퇴 없이 끝까지 싸웠고 도심은 모든 포격, 총성, 절박한 명령을 흡수했다. 전선이 이동한 뒤 폐허 사이에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우크라이나 무장 게릴라, 소련 보급대를 겨냥한 UPA의 매복. 1944년 중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통제권을 회복하던 중 병참 수송대, 전진 초소, 통신 거점을 겨냥한 체계적인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공격의 주체는 독일군 잔당이 아니라 볼리니아 갈리치아 카르파티아 산맥의 숲과 산,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크라이나 반란군 UPA이었다. 이 조직은 전통적인 정규군과 달리 개방된 전선에서 싸우지 않았으며 도시를 점령하거나 고정 진지를 방어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전략은 기동성, 지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소규모 분산 세포의 운영에 기반을 두었다. 매복은 이들의 군사 행동의 핵심이었다. 목표는 적 병사뿐 아니라 화물 열차, 저장소, 전화선, 도로, 철도, 연결망까지 포함되었다. 울창한 숲이나 산길을 지나는 소련군 보급 행렬은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반란군은 야간에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표지판을 제거한 뒤 은폐하여 대기했다. 첫 차량이 폭발에 휘말리면 여러 방향에서 저격수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혼란은 조직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총탄은 주로 운전자, 장교, 통신병을 향했다. 공격이 실행되면 반란군은 몇 분 만에 철수했다. 불탄 차량, 흩어진 시신, 사라진 흔적만 남았다. 생존한 병사들은 몇 명이 어디에서 공격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보급로를 보호하던 붉은 군대 부대는 게릴라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가시성 없는 지형, 부정확한 지도, 초단위로 오차가 나는 시계 속에서 효과적인 전술을 펼치기 어려웠다. 리운의 지역에서는 8월에 발생한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한 장갑열차가 사보타주된 구간에서 탈선했고 이어지는 수류탄 투척, 교차 사격, 지휘 차량을 향한 집중 공격으로 인해 장비가 전소되었으며 부상자는 후송되지 못했다. 반란군은 증원 도착 전에 사라졌다. 이에 대해 소련 측은 NKVD 특수부대, 도로 검문소, 기동 순찰대를 동원한 소탕 작전으로 대응했다. 주민들은 신문받았고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야간 통행 금지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반란군은 마을이 아닌 숲과 지하 은신처에 거주했다. 그들은 나무, 흙, 잎으로 만든 은신처에 숨어 지냈고 몇 주간 인가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무기는 노획품, 버려진 독일군 무기고 자체 공급망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자동소총, 경기관총, 즉석폭탄, 수제 지도 등이 주요 장비였다. 각 유닛은 10명에서 50명 사이였으며 정규군 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많은 전투원은 농민으로 농사일과 무장투쟁을 병행했다. 소련의 병참에 가해진 영향은 상당했다. 몇 개 대대가 본 작전에서 이탈해 보급로 방회 전환되었고 새로운 순찰 지침이 적용되었으며 열차는 야간 운행을 중단했다. 통신망은 보강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했다. 선은 잘리고 전봇대는 넘어졌으며 역은 기습 공격을 받았다. 반란군 조직은 지역사령부, 파괴공작팀, 현지 정보망, 지원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의무병은 비전문가였고 물자는 동조자들을 통해 공급되었다. 지형에 대한 숙련도는 발각을 피하는 데 유리했다. 암호, 청각 신호, 시각 표식이 사용되었고 영토 점령이 아닌 존재 자체의 지속이 그들의 목표였다. 가을 말 소련군은 대규모 대게릴라 작전을 시작했다. 무장 병력을 배치해 숲을 수색하고 탐지견을 투입했으며 특정 지역을 폭격했다. 일부 은신처는 발견되어 파괴되었고 교전은 격렬했다. 포로는 없었으며 저항군은 최후까지 싸우거나 흩어졌다. 쌍방의 피해는 증가했고 레보비우와 테르노필 사이 노선이 가장 빈번하게 공격받았다. 붉은 군대의 보고서는 석 달 동안 300호회 이상의 공격을 기록했으나 실제 수치는 더 많았고 일부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상부는 병사들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충돌은 비정규적, 비대칭적, 지속적인 전쟁이었다. 전선이 멈춘 도심과 달리 숲에서는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조차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눈 위의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으며 총성은 가지 사이로 흩어졌다. 마을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양측 사이에 끼어 생존을 도모했다. 무장 민족주의자를 돕는 자는 반역자로, 소련에 협력한 자는 밀고자로 지목되었다. 보복은 즉시 이루어졌고 의심받은 집은 불태워졌으며 수확물은 몰수되었다. 공포는 상존했다. 반란군은 총체적 승리를 노리지 않았다. 생존, 교란, 저항이 목표였다. 파괴된 보급 행렬, 절단된 통신선마다 메시지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안정되지 않았으며 장악된 영토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없는 분쟁지였다. 이 게릴라전은 베를린이 함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45년, 46년까지도 매복 습격, 파괴 공작이 이어졌다. 전투원들은 수년간 은신했고 이름 없이 죽은 자도 있었으며 일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거나 실종되었다. 항복은 없었고 점진적인 소모전이 이어졌을 뿐이다. 이들은 도시를 점령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바꾸었다. 경로를 바꾸었고 자원을 전환시켰으며 군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게 만들었다. 소련 기록은 이를 도적 행위로 분류했지만 현장에서는 전쟁이었다. 고정 전선도 선명한 경계도 협정도 없는 전쟁이었다. 고지대의 전투, 소련 징역을 저지한 카르파티아 전투. 1944년 10월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슬로바키아로 통하는 통로를 개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서부의 카르파티아 산맥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징역했다. 가장 즉각적인 목표는 소련의 겨울 이전 징역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 국방군이 요새화한 동카르파티아 통로를 돌파하는 것이었다. 지형은 자연스러운 방어선이었다.
산길은 좁고 경사는 가팔랐으며 가을비로 진흙투성이가 된 비포장도로와 고도는 중포 운반을 어렵게 만들었다. 통과 가능한 경로는 적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잃기 시작해 위장 이동에 불리했고 계곡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가시성이 낮았다. 독일군은 주로 산악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지 전투에 숙련된 이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참호, 잘 배치된 관측소, 사전에 설정된 사격 지점을 갖춘 고지대에서 저항했다. 경박격포, 고정기관총, 교차 사격을 통해 소련 병력의 등정을 저지했다. 소련의 진격은 10월 6일 시작되었다. 보병은 소대 단위로 나뉘어 평행 루트를 따라 등정했고 포탄과 탄약은 노새로 운반되었다. 첫 번째 산줄기의 돌파는 느렸다. 확보된 능선을 기반으로 다음 목표로 나아가야 했다. 적의 사격은 소나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쏟아졌고 총성은 암벽에 울려 퍼져 방향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소련 공병은 사격 아래에서 진로를 개척했다. 일부 구간은 독일군이 폭파하여 새 경로를 즉석에서 만들어야 했다. 선봉대는 위장된 폭발물, 함정, 정밀 사격을 마주했고 정찰병은 로프, 아이젠, 얼음 도끼를 이용해 가파른 지역을 등반했다. 전투는 느리고 육체적이며 지속적이었다. 소련 포병은 경량 장비로 구성되어 분할 운반되었으며 산중 공터에 위장되어 설치되었다. 고지의 관측병들이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안개와 고도는 사격 궤도 계산을 어렵게 만들었다. 독일군은 예상 등정 경로에 집중 포격으로 대응했다. 전투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에서 벌어졌다. 추위는 끊임없었고 바람은 즉석 대피소를 때렸다. 병사들은 바위 틈, 젖은 천막 혹은 맨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습기는 장화를 적셨고 손가락 감각은 마비되었으며 무기는 동결로 오작동했다. 담요는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으며 고지의 독일 진지는 매우 견고했다. 몇몇 정상은 3일 이상이 지나서야 점령되었고 공격은 수류탄, 소총사격, 백병전으로 이루어졌다. 손실은 막대했고 후송은 불가능했으며 부상자는 동굴에서 무조명, 무마취로 치료받았다. 식량은 힘겹게 도달했고 통조림 고기는 포장 안에서 얼어붙었다. 2차 주중 붉은 군대는 우조크 고개를 포함한 주요 통로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슬로바키아 계곡으로의 징역이 조직되었다. 독일군은 구역 단위로 후퇴했으나 일부 전투그룹은 고지대에 은신해 후방을 공격했다. 저격수들은 며칠간 수문차의 사격을 지속했고 통신은 간헐적이었다. 무정기는 특정 고도에서만 작동했으며 명령은 전령이 전달했고 수시간 지연되기도 했다. 지휘관들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했으며 정보 부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10월 중순 폭설이 고지를 덮었다. 전투는 멈추지 않았다. 길은 통행 불가가 되었고 병사들은 스키와 임시 썰매를 사용했다. 포격은 시야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공격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병사들은 말없이 걷고 눈 위 발자국을 추적하며 반사적으로 사격했다. 정적은 폭음만큼 위험했다. 산간 마을은 대부분 비어있거나 파괴되었고 피신처는 없었다. 일부 마을은 지뢰로 뒤덮였고 다른 곳은 지휘소로 전환되었다. 남은 주민은 침묵으로 대응했고 일부는 강요에 의해 또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의해 협조했다. 병력이 지나가도 말하지 않았고 연기와 총성만이 보였다. 소련군의 카르파티아 산맥 완전 돌패는 4주 이상이 소요되었다. 확보된 각 킬로미터마다 전투와 사상, 극한의 체력이 요구되었다. 병사들은 직접 지도를 수정했고 경로, 동굴, 매복 지점을 표시했다. 독일군의 후퇴는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차로에는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적을 유인하는 미끼도 배치되었다. 결국 이 지역 장악은 소련군의 슬로바키아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서부 산악 지역은 안전하지 않았다. 독일군이 떠난 자리는 곧 UPSA의 비정규 활동이 대체했고 숲 지역에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전선은 이동했지만 지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카르파티아에는 대규모 전투, 전차, 도시 폐허, 기계화 부대가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수주간 전투는 계속되었다. 바위 하나하나, 능선 하나하나가 전장이었다. 언덕의 이름은 전술 보고서에만 남았고
기념비에는 새겨지지 않았다. 전사자는 얼음 아래 뿌리 사이에 묘비도 기록도 없이 묻혔다. 눈 속의 후퇴, 드니에프르 공세 중 독일군의 붕괴. 1943년 10월 초 소련 최고사령부는 드니에프르 강을 건너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다. 작전의 주요 목표는 키이우 해방과 드니에프르 동쪽 강변에 주둔한 추축국 병력의 축출이었다. 이는 동부전선 전체에서 붉은 군대가 벌인 가장 대규모 작전 중 하나였다. 드니에프르 강은 자연 방어선으로서 위협적이었으며 적군은 서안의 동부선이라 불리는 방어진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소련군의 빠른 징역 속도 때문에 방어시설은 완성되지 못했다. 일부 구역에서는 즉흥적으로 구축된 열악한 진지와 보급 부족 상태로 방어에 나서야 했다. 소련군은 전선 전역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다. 수천 척의 즉석 선박, 바지선, 밧줄로 묶은 통나무, 부유 플랫폼, 문짝으로 만든 뗏목, 이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되었다. 도하작전은 격렬한 포화 속에서 동안의 포병 지원하에 이루어졌고 야간과 안개 혹은 폭격으로 시선을 분산시킨 틈에 병력은 강을 건넜다. 드니에프르는 끊임없는 위협의 통로가 되었다. 드니프로 인근에서는 적군이 기관총과 박격포의 집중 사격으로 도하를 저지하려 했지만 공격 병력의 규모는 너무도 방대했다. 방어선은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병력 예비가 부족한 수비대는 수시간 내에 돌파되었다. 독일군 지휘부는 내륙 후퇴를 명령했다. 그러나 기상 조건은 악화일로였다. 폭우로 도로는 진창이 되었고 중장비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말은 탈진했고 행군 중인 병력은 휴식 없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포화에 노출되었다.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독일 공군은 압도당했고 소련 항공은 하늘을 장악한 채 교차로, 열차, 보급로, 후퇴, 병력을 공격했다. 추축국 부대는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는 재편성조차 하지 못한 채 각계 격파되었다. 통신망은 무너졌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소실되었으며 지역 지휘관들은 전반 상황을 모른 채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다수의 전선에서 병사들은 인접부대가 이미 후퇴한 사실조차 모른 채 퇴각하고 있었다. 혼란은 확산되었다. 체르카시 지역에서는 전투 5일 만에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연결도로는 파괴되었고 적군은 이미 배후에 진입했지만 일부 부대는 여전히 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병력은 방향 없이 이동하며 포위망을 피하려 애썼다. 진창과 잔해로 덮인 지형은 진군을 어렵게 만들었고 혼란은 지속되었다. 무기는 파기되거나 유기되었다. 연료 없는 전차는 무력화된 뒤 폭파되었고 포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탄약은 적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불태워졌다. 철도는 절단되었고 다리는 파괴되었다.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은 제거되었다. 탈진한 부대는 이동을 계속했다. 병사들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잠을 자고 언빵을 먹고 웅덩이나 빗물을 마셨다. 부상자는 임시들것에 실리거나 방치되었고 위생병은 감당할 수 없었다. 치료는 노천에서 보호 장비 없이 조악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10월 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진창은 얼어붙었으며 도로는 하얀 눈 아래 사라졌다. 얼어붙은 돌풍은 피부를 찢었고 병사들은 따뜻함을 위해 옷까지, 젖은 나무, 심지어 수송 덮개를 태웠다. 포병은 기계 부품이 얼어붙어 방치되었으며 오직 진군만이 생존의 열쇠였다. 그 사이 붉은 군대는 도하 후 진지를 공고히 했다. 교두보가 구축되었고 각 대대는 키이우를 향한 징역을 위해 재편성되었다. 해방된 지역은 폐허였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생존자가 남지 않은 마을도 있었다.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기차역은 붕괴되었으며 학교는 무너졌다. 드니에프르 작전은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이후 주도권은 완전히 소련에 넘어갔다. 적군은 약화되고 지속적으로 후퇴했으며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안정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했다. 모든 저지는 국지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전선에 있던 자들에게 이 후퇴는 전략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사투였다. 병사들은 수일간 걷고 바람에 얼굴이 타고 후방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행군했다. 어떤 이는 도중에 사망했고 다른 이는 포화에 휘말렸으며 다수는 눈 속에서 실종되었다.
신원도 매장도 없었다. 오데사 포위전, 해안 방어와 포화 속의 철수. 1941년 8월 5일 남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오데사는 루마니아군이 주축이 된 추축국 병력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했다. 작전은 이온 안토네스쿠 원수가 지휘했으며 독일 국방군이 이를 지원했다. 오데사는 흑해 함대의 주요 기지 중 하나이자 소련 남서부 방어의 핵심 물류 거점이었다. 이 공세는 동부 전선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도시 방어 중 하나로 총 73일간 지속되었다. 오데사 방어사령부 휘하의 소련 수비대는 약 8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해군 병력, 붉은 군대 부대, 노동자, 민병대였다. 방어는 도시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참호 기관총 진지, 대전차 포지션, 지뢰, 즉흥적인 장애물 등이 동원되었다. 지형 정비는 몇 주 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적의 공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루마니아군은 독일군의 지원을 받아 북서쪽에서 진격을 시작했고 초기 며칠간 외곽 마을을 점령하며 내륙 철도를 일부 차단했다. 적 포병은 방어 진지를 연일 포격했고 도시 전체가 포화에 노출되었다. 외곽 주거지 주민은 대피했고 전략산업시설은 점령을 막기 위해 파괴되었다. 붉은 군대는 심층 방어로 대응했다. 흑해 함대는 바다에서 적군 진지를 포격했고 제한적이지만 소련 항공도 보급로와 포병 진지를 공격했다. 수비대는 이중참호, 지하터널, 순환식 방어 위치를 사용해 지속적인 압박에 맞섰다. 방어에는 여성, 청소년, 자원한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다. 적의 정면 돌격은 큰 손실을 초래했다. 시가지는 공격 속도를 늦췄고 건물마다 층별로 방어되었으며 마당은 사격장이 되었고 창문은 사격 포인트로 봉쇄되었다. 하수도는 방어대의 이동 경로로 활용되었고 병사들은 지붕, 지하실, 좁은 통로를 통해 기동했다. 8월 한 달 내내 도시는 삼면에서 공격을 받았고 방어선은 점차 압축되었다. 식수 공급은 차단되었고 전력은 불안정했으며 병원은 포격 속에서 가동되었고 통신은 전령에 의존했다. 적 항공은 항복 요구 전단을 투하했지만 소련 측은 오히려 저항을 강화했다. 지휘부는 비밀리에 철수 가능성을 검토했고 해상로가 열려 있었기에 흑해 함대를 통해 탈출 통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승선 지점이 지정되었고 질서 있는 철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기 유지를 위해 대회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었다. 9월 말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적군은 외곽 방어선을 돌파하고 변두리까지 진입했으며 탄약은 부족했고 식량은 거의 바닥났다. 부대는 전투로 인해 심각하게 손실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수주간 하루 2시간도 채 못 자고 싸웠다. 시신은 거리마다 쌓였고 주택은 불탔으며 민간인은 지하에 숨거나 보급을 자청했다. 10월 1일 철수가 시작되었다. 단계적으로 부대는 항구로 후퇴했고 해군 포병의 엄호하에 야간에 작전이 전개되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군함, 구축함, 수송선에 탑승했고 선박마다 최대 수용 인원을 태웠다. 개인 소지품은 금지되었고 무기와 탄약만이 허용되었다. 철수를 감지한 적군은 공세를 가속화했고 항구에 대한 포격도 강화되었다. 일부 선박은 타격을 받았으며 병사 중 일부는 승선 전에 전사하거나 탈출하지 못하고 남겨졌다. 총 5일간의 철수를 통해 병력, 의무 인력, 군사 문서를 포함해 8만 명 이상이 탈출했다. 16일 도시는 점령되었다. 방어선은 비어 있었고 거리는 폐허였으며 연기는 하늘을 덮었다. 항복식은 없었고 단지 침묵과 잔해만이 남았다. 적군은 마지막 전투 없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방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데사 포위전은 추축국의 전술적 승리였으나 붉은 군대의 조직된 저항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포격 속에서 이뤄진 철수는 동부 전선에서 가장 성공적인 해상 작전 중 하나가 되었다. 도시는 파괴되었지만 핵심 방어대는 살아남아 타 전선에서 계속 싸웠다. 최종 피해는 2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 완전히 초토화된 해안 도시로 집계되었다. 수적 공중 열세 속에서 수행된 해안 방어는 수개월간 남우크라이나의 적 징역을 지연시켰다. 영토는 내주었으나 결코 싸움 없이 넘겨지지 않았다. 오데사의 폐허는 포위, 화염, 철수의 증거로 남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지도는 바뀌었지만 땅과 기억 속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다. 전선, 점령, 보복으로 가로지른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단 하루의 쉼도 없었다. 이 땅은 전략적 통로로, 전투의 장으로, 강제된 후반부로 이용되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타인의 명령 아래 대피와 전투, 포위와 보복 속에 살아야 했다. 결정은 이곳에서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언제나 이곳 사람들에게 쏟아졌다. 불길 속에서 죽지 않은 이들은 전후의 침묵 속에서 설명도 인정도 없이 사라져갔다. 전쟁터는 다시 경작지가 되었지만 이름 없이 묻힌 시신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절 없는 전쟁을 겪었다. 전선은 마을, 숲, 산, 도시를 가로질렀다. 이 나라가 맞이한 운명은 단지 침략당한 국가의 그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전쟁 한가운데서 분열되고 이용되고 희생당한 땅의 운명이었다.